사장님, 직원 미나 씨가 조심스러운 목소리로 저를 불렀습니다.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톤이었습니다. 4년째 함께 일하는 미나 씨가 이렇게 불안해하는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왜 그래요, 미나 씨? 밖에요. 가게 문 앞에 누가 계속 서 계세요. 제가 출근할 때부터요. 2시간은 됐을 것 같아요. 그날은 2024년 봄의 어느 화창한 오후였습니다. 저는 신상품 진열대 배치를 고민하며 1층 매장을 천천히 둘러보다가 미나 씨의 말에 유리문 너머를 바라보았습니다. 한 남자가 보였습니다. 초췌한 모습으로 주저하며 서 있었습니다. 낡은 회색 작업복, 구분 등 그 뒷모습이 이상하게 낯익었습니다. 제 발걸음이 저절로 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심장이 더 빨리 뛰었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나고 입술이 바짝 말랐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종소리가 울렸습니다. 딸랑딸랑. 남자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수연아, 17년 동안 꿈에서만 들었던 그 목소리였습니다. 제 몸의 모든 세포가 그 목소리를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김현태였습니다. 제 남편이었던 사람. 2007년 겨울, 17년 전 아무 말 없이 사라졌던 사람. 잊으려 애썼지만 한 번도 완전히 잊을 수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파일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리고 숨이 막혔습니다. 17년이라는 시간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가 이 채널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부터 숨은 얘기 한 조각을 시작하겠습니다. 25년 전 봄인 1999년 4월, 밀레니엄을 앞두고 세상이 Y2K 문제로 떠들썩하던 때였습니다. 당시 저는 25살로 서울의 대형 서점에서 문학 코너를 담당하고 있었습니다. 현태는 중견 출판사의 영업사원이었습니다. 신간이 나올 때마다 서점을 돌며 영업을 하던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항상 깔끔한 정장 차림에 밝은 미소를 지으며 들어왔습니다. 업무차 자주 만나다 보니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습니다. 처음 만난 날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3월의 화창한 오후, 현태가 윤동주 시인의 미발표 작품을 모은 시집을 들고 왔습니다. 책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의 눈빛이었고 그 눈빛에 마음이 끌렸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책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신간 소개에서 시작해 좋아하는 작가와 시, 인생의 꿈까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현태는 늘 정장 안주머니에 문고판 시집을 넣고 다녔고 점심시간이면 공원 벤치에 앉아 책을 읽곤 했습니다. 어느 날 함께 공원에서 점심을 먹으며 윤동주의 서시를 함께 읽었습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저는 그 시를 함께 읽으며 이 사람의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가까워졌습니다. 일주일에 2~3번씩 점심을 함께 먹었고 퇴근 후에는 헌책방 골목을 걸으며 미래를 꿈꿨습니다. 현태는 언젠가 작은 서점을 열고 싶다고 했고 저도 그 꿈에 동참하고 싶었습니다. 1년이 지나고 현태가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2000년 4월 벚꽃이 만개한 강변에서였습니다. 수연 씨, 저랑 결혼해 주시겠어요? 많이 가진 건 없지만 평생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현태는 떨리는 손으로 작은 은반지를 꺼냈습니다. 저는 행복한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습니다. 2001년 5월 5일 어린이날, 우리는 작은 예식장에서 조촐하게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신혼여행은 경주로 다녀왔습니다. 신혼집은 서울 외곽의 작은 원룸이었습니다. 보증금 1천만 원에 월세 30만 원. 하지만 우리에게는 궁전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현태는 여전히 출판사에 다녔고 저도 서점에서 일을 계속했습니다.
저녁에는 꼭 함께 식사를 하며 하루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런 소소한 대화와 행복이 쌓여갔습니다. 결혼 이듬해인 2002년 10월, 준호가 태어났습니다. 3.2kg의 건강한 아기였습니다. 현태는 그날부터 완벽한 아들 바보가 됐습니다. 밤마다 준호에게 동화책을 읽어줬고 준호는 아빠 품에 안겨 스르륵 잠들곤 했습니다. 평범하지만 행복한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돈은 많지 않았지만 웃음은 많았습니다. 준호가 5살 되던 2007년 2월 현태는 오랜 꿈이었던 작은 서점 책과 쉼표를 열었습니다. 사람들이 바쁜 일상에 쉼표를 찍고 잠시 쉬어가는 곳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지은 이름이었습니다. 저도 회사를 그만두고 함께 서점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서점은 서울 외곽의 조용한 주택가에 있었습니다. 보증금 2천만 원에 월세 150만 원. 부담스러운 금액이었지만 현태는 자신 있어 했습니다. 처음 몇 달은 손님이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태는 포기하지 않고 매일 아침 일찍 서점 문을 열고 정성껏 책장을 정리했습니다. 동네 작가들을 초대해 작은 북토크를 열고 아이들에게는 매주 토요일 무료로 책을 읽어줬습니다. 처음에는 준호 혼자였지만 한 달 후에는 10명이 넘었습니다. 서서히 단골 손님들이 생겨났습니다. 책을 사지 않아도 괜찮다고 했고 그런 현태의 따뜻한 마음이 사람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우리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아침에는 엄마 하고 부르는 준호의 목소리로 하루가 시작됐고 저녁에는 세 식구가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주말이면 한강공원이나 놀이공원에 놀러 갔습니다. 엄마, 아빠 사랑해요. 세상에서 제일 사랑해요. 준호의 맑은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절이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끝없는 추락이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준호가 5살이던 해 가을,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2007년 9월 단풍이 물들기 시작하던 때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리던 시각이었습니다. 현태가 유난히 어두운 얼굴로 서점에 들어왔습니다. 평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어깨가 축 처져 있고 걸음걸이도 무거웠습니다.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여보, 무슨 일 있어? 어디 아파? 얼굴이 안 좋아 보여. 수연아, 큰일 났어. 정말 큰일 났어. 어떡하지? 현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손과 입술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거래하던 출판사 5곳이 동시에 부도가 났다고 했습니다. IMF 이후 출판 시장이 어려워지면서 중소출판사들이 줄줄이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대형 서점만 살아남고 작은 서점들은 문을 닫았습니다. 출판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곳에 보증금으로 맡겨놓은 책값이 3천만 원이었습니다. 우리가 가진 전 재산과 맞먹는 금액이었습니다. 서점 보증금이 2천만 원, 집 전세금이 5천만 원인데 책값으로 묶인 돈이 3천만 원이었습니다. 어떡하지? 3천만 원이야. 우리가 어떻게 해? 현태는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벽에 머리를 박을 것 같았습니다. 괜찮아. 우리 다시 시작하면 돼. 천천히 갚아가면 되잖아. 우리 함께 해결하자. 우리 둘이잖아. 힘내. 저는 현태를 다독였습니다. 손을 꼭 잡고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더 큰 재앙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진짜 지옥은 그 다음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현태가 더 충격적인 소식을 가지고 왔습니다. 출판사가 부도나기 전 사장은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서 현태에게 보증을 서달라고 했다고 합니다. 현태는 20년 가까이 알고 지낸 대학 선배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했던 겁니다. 같은 과 선배였습니다. 선배는 형식적인 것이라고 은행에서 보증인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현태는 선배의 말을 믿었고 세상을 몰랐던 겁니다. 결국 출판사 사장이 도망가 버렸고 연락이 두절됐습니다. 그리고 사무실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현태가 보증을 선 금액은 1억 원이었습니다. 합쳐서 1억 2천만 원의 빚이었습니다. 2007년 당시 서민에게는 천문학적인 금액이었습니다. 우리 집 전세금이 5천만 원, 서점 보증금이 2천만 원이었으니까요.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도 부족한 금액이었습니다. 평생 모은 돈보다 많았습니다. 현태는 거실 바닥에 주저앉아 어깨가 들썩이며 밤새 목 놓아 울었습니다. 서점은 더 이상 운영할 수 없었습니다. 월세를 낼 수 없었습니다. 재고를 정리해도 2천만 원이 고작이었습니다. 책값은 원래 싸니까요. 빚의 절반도 안 됐습니다. 책들을 박스에 담으면서 현태는 울었습니다. 한 권 한 권 담을 때마다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평생의 꿈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은행 대출은 거절당했습니다. 이미 다른 빚이 있다는 이유였습니다. 신용불량자가 될 위기였습니다. 신용불량자가 되면 아이 학교도 제대로 보낼 수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대출, 신용카드, 취업 모두 어렵다고 했습니다. 저희 부모님께 말씀드렸고 현태 형제들에게 전화했으며 친척들에게 손을 벌렸습니다. 하지만 모두들 사정이 어렵다고 했습니다. 100만 원, 200만 원씩 모았지만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500만 원을 겨우 모았습니다. 바로 그때 모르는 번호로 현태의 핸드폰에 전화가 왔고 누군가 그에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김현태 씨죠? 돈이 급하시다고 들었어요. 제가 도와드릴 수 있어요. 만나서 이야기할까요? 돈을 빌려주겠다고 이자는 조금 높지만 신용조회도 필요 없고 오늘 당장 현금으로 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현태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말렸습니다. 사채만은 안 된다고 했습니다. 텔레비전과 뉴스에서 본 무서운 이야기들이 떠올랐고 협박당하고 폭행당하고 심지어 죽은 사람들의 사례가 생각났습니다. 하지만 그때 현태는 이미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온 후였습니다. 1억 2천만 원을 빌렸습니다. 월 이자가 450만 원이었습니다. 연 이자가 무려 45%였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지옥으로 들어갔습니다. 지옥의 문턱을 넘는 순간을 우리는 알지 못했습니다. 처음 석 달은 괜찮았습니다. 현태는 서점을 정리하고 바로 취직했습니다. 낮에는 건설 현장에서 일했습니다. 새벽 6시에 나가서 저녁 6시에 들어왔습니다. 철근을 나르고 시멘트를 섞었습니다. 벽돌을 쌓고 페인트를 칠했습니다. 밤에는 대리운전을 했습니다. 저녁 8시부터 새벽 2시, 3시까지 일했습니다. 하루에 4시간밖에 못 잤고 얼굴이 까맣게 탔으며 살이 10kg 빠졌고 입술이 갈라졌습니다. 저도 마트에서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계산대에 섰습니다. 시급 4,000원이었습니다. 준호는 유치원이 끝나면 이웃집에 맡겼습니다. 마음이 아팠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한 달에 현태가 250만 원, 제가 100만 원 정도 벌었습니다. 합쳐서 350만 원이었습니다. 거기서 사채 이자 450만 원을 내야 했습니다. 100만 원이 모자랐습니다. 원금은 전혀 줄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밀린 이자까지 쌓여갔습니다. 그들이 찾아오기 시작한 건 그때부터였습니다. 처음에는 전화였습니다. 현태의 핸드폰으로 하루에도 수십 통씩 걸려왔습니다. 새벽에도 한밤중에도 식사 중에도 걸려왔습니다. 김현태 씨, 이자 언제 입금하실 건가요?
약속 안 지키시네요. 오늘 중으로 안 들어오면 큰일 나요. 정말 큰일 나요. 현태는 전화를 받을 때마다 얼굴이 창백해지고 손이 떨렸습니다. 그 다음은 문자였습니다. 하루에 100통도 넘게 왔습니다. 언제까지 피하실 건가요? 피할 수 없어요. 약속을 지키셔야죠. 우리도 어쩔 수 없어요. 내일까지 안 갚으면 집으로 찾아갑니다. 협박과 저주에 가까운 문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집 앞에서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검은색 차가 우리 집 앞에 주차돼 있었습니다. 안에 남자 2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담배를 피우며 우리를 지켜봤습니다. 제가 출근하는 모습도 준호가 유치원 가는 모습도 봤을 겁니다. 2007년 11월 20일 화요일이었습니다. 그날을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준호는 자고 있었습니다.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쿵쿵쿵. 강하게 두드리는 소리가 아파트 복도에 울려 퍼졌고 문이 떨어져 나갈 것 같았습니다. 현태가 문을 열었습니다. 문을 열지 않으면 더 큰 소란이 일어날 것 같았습니다. 3명의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원금 1억 2천만 원이에요. 언제 갚으실 건가요? 벌써 3개월째 이자도 제대로 못 갚고 계시잖아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제가 꼭 갚을게요. 일을 더 구하고 있어요. 한 달만 더 주세요. 제발요. 기다려요? 우리도 사업하는 사람들이에요. 사정 받으려서 벌써 3개월을 기다렸잖아요. 그들은 점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소리를 지르며 현태의 가슴을 밀쳤고 현태가 거실 테이블에 부딪히며 컵이 떨어져 깨졌습니다. 유리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고 제 발등에도 튀었습니다. 아이가 자고 있으니 제발 그만 멈춰달라고 떨리는 목소리로 제가 부탁했습니다. 그들 중 한 명이 준호 방 쪽을 천천히 쳐다봤습니다. 그리고 빙긋 웃었습니다. 소름 끼치는 지옥에서 온 것 같은 미소였습니다. 귀여운 아들이네요. 근처 유치원 다니죠? 우리가 다 알아봤어요. 아들 이름도 알아요. 김준호 맞죠?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식은땀이 등을 타고 흘렀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리고 숨이 막혔습니다. 딱 일주일만 드릴게요. 500만 원만 가져오세요. 이자의 일부만이라도 갚으세요. 성의를 보이세요. 그것도 안 되면 애부터 건드릴 수밖에 없어요. 우리도 어쩔 수 없어요. 그들이 나간 후 현태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떨리며 이를 딱딱 부딪히고 있었습니다. 안색이 하얗게 질리고 입술이 파래졌습니다. 그날 밤 현태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허공만 바라봤습니다. 눈은 떠져 있었지만 초점이 없었고 살아있는 시체 같았습니다. 저도 잠들 수 없어 이불을 가져와 준호 방문 앞에 깔고 누웠습니다. 그들이 다시 와서 준호에게 해코지를 할까봐 눈을 감아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사흘 후 2007년 11월 어느 날 아침에 일어났는데 현태가 없었습니다. 옆자리는 비어 있었고 베개는 반듯하게 놓여 있었으며 처음부터 아무도 자지 않은 것처럼 깔끔하게 정돈돼 있었습니다. 화장실에 갔거나 새벽 현장에 나간 줄 알았지만 평소에는 꼭 남기던 메모도 없었습니다. 30분이 지나고 1시간이 지나도 돌아오지 않았고 전화를 걸었지만 꺼져 있었습니다. 불안한 예감이 들어 옷장을 열어보니 모두 그대로였고 지갑과 현태가 항상 끼고 다니던 결혼 반지가 테이블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 쪽지 하나만 놓여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펼쳐보니 흔들리는 글씨에 눈물 자국이 있었고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자기가 없어야 우리가 안전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온몸에 힘이 빠지며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여보, 목이 쉬도록 소리쳤지만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집안 구석구석을 뒤졌습니다. 하지만 현태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잠이 덜 깬 준호가 잠옷 차림으로 눈을 비비며 방에서 나왔습니다. 준호가 왜 우냐고 무슨 일이냐고 아빠는 어디 갔냐고 물었습니다. 나는 아빠가 일찍 일 나갔다고 오늘 일이 많아서 저녁에 온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아들에게 처음으로 큰 거짓말을 한 것이었고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준호를 유치원 버스에 태웠고 준호가 손을 흔들자 저도 억지로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실종 신고를 하려고 가장 가까운 파출소로 갔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대답은 냉담했습니다. 쪽지를 남겼으면 가출이에요. 성인 가출은 수사 대상이 아닙니다. 일주일 후에 다시 오세요. 그때도 안 돌아오면 그때 신고 접수하겠습니다. 실종자 명단에 올려드릴게요. 일주일을 기다렸습니다. 일주일 동안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고 물과 커피만 마셨습니다. 잠도 못 잤습니다. 혹시라도 현태가 돌아올까봐 집을 비울 수 없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어놓고 복도를 바라보며 기다렸습니다. 엘리베이터 소리만 들려도 발소리만 들려도 문을 열어봤습니다. 여보, 제발 돌아와.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돌아와줘.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현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문자도 아무 연락도 없었습니다. 핸드폰은 계속 꺼져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다시 경찰서에 가서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현태의 결혼 사진을 제출했습니다. 양복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찾으면 연락드릴게요.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자발적 가출은 찾기 어렵습니다. 본인이 숨으려고 하면 찾을 방법이 없거든요. 핸드폰도 버리고 신분증도 안 쓰면 추적이 불가능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사채업자들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허락도 받지 않고 집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서랍을 열고 옷가지를 꺼내고 장롱과 이불을 들춰냈습니다. 침대 밑까지, 심지어 준호의 방 책상 서랍과 일기장까지 뒤졌습니다. 엄마, 저는 울먹이며 바들바들 떨고 있는 준호를 꼭 안았습니다. 빚은 당신이 갚아야죠. 부부니까요. 저는 돈이 없어요. 정말 없어요. 통장 잔고 5만 원밖에 없어요. 제발 믿어주세요. 그들 중 한 명이 준호를 보더니 한숨을 쉬었습니다. 에이, 아들도 있고 남편도 도망가고 너무 딱하네. 원금이 1억 2천만 원인데 우리도 사람이에요. 절반만 갚으세요. 6천만 원만. 매달 50만 원씩 10년이면 다 갚아요. 이것도 우리가 엄청 봐주는 거예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준호를 지켜야 했으니까요. 거절하면 준호한테 손댈까봐 무서웠으니까요. 그날부터 저는 남편도 없고 가족도 없고 의지할 곳도 없는 완전한 혼자가 되었습니다. 외롭고 무서웠지만 살아야 했습니다. 준호를 위해서요. 그때부터 마트, 음식점, 공장, 청소 가리지 않았습니다. 신문 구인 광고와 인터넷 구직 사이트를 통해 하루에 10군데 이상 전화했지만 거절의 말들만 쌓여갔습니다. 그래도 준호를 키워야 했고 빚을 갚아야 했기에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보름을 헤맸습니다. 그리고 결국 새벽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새벽 4시부터 8시까지 대형마트 물류센터에서 박스를 나르고 상품을 정리하는 일이었습니다. 2007년 12월 초 첫 출근 날이었습니다. 새벽 3시 30분에 일어나 씻고 어둡고 추운 겨울 날씨 속에서 버스를 갈아타고 물류센터에 도착했습니다. 박스는 무거웠습니다. 허리와 손바닥이 아팠고 첫날 이 시간 만에
손에 물집이 생겼습니다. 하지만 안 하면 안 됐으니까 참았습니다.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는 학교 앞 떡볶이 가게에서 홀 서빙을 했습니다. 주방에서 나오는 뜨거운 김 때문에 얼굴이 화끈거렸습니다. 손님들이 흘린 국물을 닦고 테이블을 닦고 설거지를 했습니다. 뜨거운 물에 손이 익어 빨개졌습니다. 오후 3시에 준호를 유치원에서 데리고 와서 김치볶음밥이나 라면으로 간단한 저녁을 만들었습니다. 반찬은 김치뿐이었습니다. 준호를 재우며 이불을 덮어주고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는 편의점에서 일했습니다. 편의점 야간은 무서웠습니다. 취객들이 술 냄새를 풍기고 비틀거리며 들어왔습니다. 시비를 거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너무나 무서웠고 경찰을 부를까 생각했지만 일을 잃을까봐 참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샤워하고 누우면 잠시였습니다. 1시간 후에 다시 일어나야 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몸은 피곤한데 정신이 또렷했습니다. 알람 소리에 일어났습니다. 온몸이 납덩이처럼 무거웠고 일어나기 싫었습니다. 하지만 일어나야 했습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똑같은 하루를 보냈습니다.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쉬는 날 없이 일했습니다. 주말도 휴일도 명절도 없었습니다. 물류센터에서 박스를 나르느라 손바닥이 거칠어졌습니다. 물집이 생기고 터지고 다시 생겼습니다. 반창고를 붙여도 다음 날이면 또 까졌습니다. 피가 나고 손바닥이 갈라졌습니다. 허리는 점점 아파왔습니다. 떡볶이 가게에서 하루 종일 서 있느라 허리가 휘었습니다. 저녁이면 허리를 펼 수 없을 정도였으니까요. 똑바로 걷지도 못하고 구부정하게 걸었습니다. 밤 편의점은 추웠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 때마다 찬바람이 무릎을 쳤습니다. 30대 중반인데 무릎이 할머니처럼 아팠습니다. 계단을 오르내릴 때마다 무릎이 시큰거렸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병원 갈 시간도 돈도 없었으니까요. 1,000원짜리 파스를 붙이고 진통제를 하루에 4알씩 먹으며 버텼습니다. 준호가 가끔 천진난만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는 언제 와? 보고 싶어. 곧 올 거야. 아빠 일이 바빠서 그래. 조금만 기다리면 금방 올 거야.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준호는 조금씩 말이 없어졌습니다. 유치원에서 돌아오면 방에 들어가 혼자 시간을 보냈습니다. 친구들과도 잘 놀지 않았고 생일 파티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선물 살 돈이 없어서였습니다. 준호는 어린 나이에 다 알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준호는 초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입학식 날 저는 떡볶이 가게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입학식에 가지 못했습니다. 준호는 혼자 입학식에 갔습니다. 다른 아이들은 부모님과 함께 왔는데 준호만 혼자였습니다. 집에 돌아왔을 때 준호는 울고 있었습니다. 미안하다는 저의 말에 준호는 더 이상 울지 않았습니다. 6살 아이가 참는 모습이 더 가슴 아팠습니다. 어른처럼 참고 있었고 너무 일찍 철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화장실에 숨어서 울었습니다. 준호가 들을까 봐요. 수건으로 입을 막고 소리 없이 목이 쉬도록 울었습니다. 그렇게 3년이 지났고 현태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점점 단단해졌습니다. 아니, 단단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너지면 준호도 무너질 테니까요. 엄마가 무너지면 아들도 무너진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준호 앞에서는 항상 웃었습니다. 5년째 되던 해 2012년 작은 기회가 왔습니다. 준호가 초등학교 4학년이 되던 해였습니다. 물류센터 정규직 전환 제의였습니다. 5년 동안 성실하게 일한 것을 인정받은 것입니다. 월급이 2배로 올랐습니다. 4대 보험도 생겼고 퇴직금도 생겼습니다.
그 돈으로 저는 작은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작은 가게라도 좋으니 제 이름으로 된 가게를 갖고 싶었습니다. 남의 밑에서 일하지 않고 제 사업을 하고 싶었습니다. 매달 20만 원씩 통장에 차곡차곡 쌓였습니다. 20만 원은 작은 돈이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모으면 큰 돈이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한 푼, 두 푼 한 달도 빠짐없이 모았습니다. 그렇게 10년이 지난 2017년이었습니다. 그 해는 사채 빚을 완전히 갚은 해였습니다. 10년 동안 매달 50만 원씩 한 달도 빠뜨리지 않고 갚았습니다. 마지막 50만 원을 갚던 날을 잊을 수 없습니다. 다 갚았어요. 6천만 원. 이제 끝이에요. 더 이상 연락하지 마세요. 그리고 절반만 받아주셔서 정말 감사했어요. 알겠습니다. 성실하게 갚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들 잘 키우세요. 그들이 떠났습니다. 10년 만에 숨을 쉴 수 있었습니다. 준호는 어느새 중학생이 됐습니다. 키도 저보다 커졌습니다. 이제 아이가 아니라 어른이었습니다. 저는 2,400만 원을 모았습니다. 10년 동안 한 달도 빠짐없이 20만 원씩 모은 돈이었습니다. 그 돈으로 작은 문방구를 열었습니다. 학교 앞 10평짜리 가게였습니다. 새싹 문구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우리의 새로운 시작이라는 의미였습니다. 간판을 달던 날을 잊을 수 없습니다. 제 이름으로 된 가게였습니다. 사업자 등록증에 제 이름이 적혔습니다. 낮에는 물류센터에서 일하고 저녁에는 문방구를 운영했습니다. 오후 6시부터 밤 10시까지 문을 열었습니다. 준호가 도와줬습니다. 학교가 끝나면 가게에 와서 계산을 했습니다. 서서히 단골이 생겼습니다. 아이들이 학교 끝나고 찾아왔습니다. 아이들과 이야기하는 게 즐거웠습니다. 5년 후 저는 물류센터를 그만뒀고 문방구를 운영하는 것만으로도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가게가 조금씩 커졌고 옆가게까지 확장했습니다. 그리고 2022년 가을에 은행 대출을 받아 지금의 건물을 샀습니다. 200평짜리 3층 건물이었습니다. 15억이었고 은행에서 10억을 빌렸습니다. 5억은 제 돈이었습니다. 문방구 5년 동안 악착같이 벌어서 모은 돈과 물류센터에서 받은 퇴직금을 합친 금액이었습니다. 꿈만 같았습니다. 악몽 같던 시간을 견뎌낸 보상 같았습니다. 등기부등본에 제 이름이 적혔습니다. 소유주 박수연. 1층과 2층은 문구점으로 꾸몄습니다. 3층은 사무실과 창고로 만들었습니다. 따스한 글씨라는 간판을 달았습니다. 현태가 좋아했던 윤동주 시인의 시에 나오는 한 구절이었습니다. 현태를 기억하고 싶었습니다. 15년 만에 처음으로 진심으로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2년 후 2024년 봄이 왔습니다. 그날이 왔습니다. 그날 밤 잠들 수 없었습니다. 수연아. 그 목소리를 듣는 순간 모든 게 멈췄습니다. 17년이라는 시간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쌓아올린 모든 것이 모래성처럼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현태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 있었습니다. 20kg은 빠진 듯 앙상했습니다. 뼈만 남은 것 같았습니다. 볼이 움푹 패여 있었고 광대뼈가 튀어나왔습니다. 머리는 희끗희끗했습니다. 얼굴은 누렇게 떴고 황달기까지 있었습니다. 손은 파킨슨병 환자처럼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50대 중반인데 70, 80대처럼 보였습니다. 등이 굽었습니다. 낡은 나무 지팡이를 짚고 있었습니다. 수연아, 나야, 현태야.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고 숨이 막혔습니다. 주변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직원들이 쳐다봤습니다. 미나 씨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다가왔습니다.
사장님, 괜찮으세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멈춰 섰습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현태의 팔을 잡았는데 뼈만 만져질 정도로 말랐습니다. 사람들 눈에 띄면 안 돼서 골목 안쪽으로 끌고 가 구석에 멈춰 섰습니다. 쓰레기통 옆이었지만 냄새는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손을 떨며 현태의 팔을 놓았습니다. 뭐하러 왔어요? 나도 모르게 존댓말이 나왔습니다. 17년이라는 시간이 우리 사이에 벽을 쌓아 놓았습니다. 제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일부러 차갑게 말했습니다. 수연아, 미안해. 정말 미안해. 용서해줘. 제발. 17년 동안 어디 있었어요? 전화 한 통 없었잖아요. 죽은 줄 알았어요. 미안해. 나 무서웠어. 사채업자들이 너희를 해칠까봐. 정말 무서웠어. 그래서 도망친 거예요? 아무 말도 없이? 쪽지 한 장 남기고 비겁하게. 분노와 슬픔이 뒤섞여서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없어야 너희 두 사람이 안전할 거라고 생각했어. 놔두지 않았어요. 나한테 빚을 떠넘겼어요. 나한테 17년 동안 내가 갚았어요. 혼자서 다 갚았어요. 새 곳에서 일하면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17년 동안 참았던 게 터져 나왔습니다. 뭐라고? 현태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당신이 진 빚을 내가 매달 50만 원씩 10년 동안 갚았어요. 새벽부터 밤까지 하루에 4시간씩밖에 못 자면서 갚았다고요. 현태의 얼굴이 더 창백해졌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나도 막노동하면서 매달 50만 원씩 10년 동안 갚았어.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요? 당신도 갚았다고요? 응. 그놈들이 날 찾아냈어. 부산까지, 대구까지, 어디든 찾아냈어. 6천만 원만 갚으면 된다고 했어. 절반만 받는다고 했어. 불쌍히 여겨서 준호 때문에 숨이 막히고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6천만 원? 절반? 응. 원금이 1억 2천만 원이었잖아. 그놈들이 절반만 받는다고. 착하게 살고 아들 잘 키우라고 6천만 원만 받는다고. 그래서 10년 넘게 갚았어. 그 순간 모든 게 이해됐습니다. 그놈들이 우리를 각각 찾아갔습니다. 나한테도 6천만 원. 현태한테도 6천만 원. 각각 절반씩만 받는다고 거짓말했습니다. 그렇게 1억 2천만 원을 다 받아간 겁니다. 저런 나쁜.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현태 옆에 앉았습니다. 우리 둘 다 속은 거예요. 그놈들한테 각각 6천씩 절반씩만 받는 줄 알았는데 둘 다에게서 미안해. 수연아, 나 혼자만 갚는 줄 알았어. 너희한테는 안 갔을 줄 알았어. 내가 바보였어. 멍청했어. 몰랐다고요? 생각도 안 해봤어요? 당신이 도망가면 그 빚이 어떻게 될지? 당신 가족이 어떻게 될지? 당신 아들이 어떻게 될지? 현태는 더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저는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17년 전 저를 떠난 남자였습니다.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요? 17년이나 지나서? 이제 와서? 너무 늦었어요. 현태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17년 동안 도망 다녔어. 전국을 떠돌았어. 가명으로 살았어. 이름도 계속 바꾸고 고시원에서 살았어. 일용직으로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았어. 그게 내가 알 바예요? 그런데 현태는 떨리는 손으로 낡은 봉투를 꺼냈습니다. 한 달 전쯤 병원에 갔어. 자꾸 아프고 힘들어서 진단받았는데 간암이래. 말기, 사기. 이미 폐에도 뼈에도 림프절에도 뇌에도 다 퍼졌대.
치료해도 소용없대. 이미 늦었어.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 길어야 3개월. 그것도 기적이 일어나야 한대. 그래서 결심했어. 너희를 찾아가기로. 죽기 전에 미안하다고 말하고,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어서. 그게 마지막 소원이야. 저는 봉투를 받지 않았습니다. 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받으면 현실이 될 것 같았습니다. 마음이 약해질 것 같았습니다. 그게 내 문제예요? 당신 병이 나랑 무슨 상관이에요? 17년 동안 남이었잖아요. 완전히 남이었잖아요. 알아. 상관없어. 그냥 죽기 전에 멀리서 한 번만이라도 준호 얼굴 보고 싶어서. 그게 마지막 소원이야. 준호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이성이 사라지고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입에서 반말이 튀어나왔습니다. 17년 동안 쌓인 분노가 터져나왔습니다. 준호는 이미 당신 아들 아냐? 17년 전에 당신이 먼저 버렸잖아. 17년 동안 어디 있었어? 초등학교 졸업식 때는? 중학교 입학식 때는? 고등학교 졸업식 때는? 대학교 입학식 때는? 단 한 번도 없었잖아. 현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제 와서 아들을 보고 싶다고? 17년 동안 버린 아들을?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내가 자격 없다는 거 알아. 하지만 제발 한 번만 미안하다는 말 그만해. 그 말로 17년이 지워져? 내가 겪은 고통이 사라져? 준호가 겪은 상처가 아물어? 그 말로 다 해결돼? 저는 돌아섰습니다. 더 이상 그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울 것 같아서 동정할 것 같아서였습니다. 수연아. 현태가 제 팔을 잡았지만 힘이 없어서 쉽게 손을 뿌리쳤습니다. 다시는 나타나지 마. 그렇게 말하고 골목을 빠져나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보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후회할 것 같아서. 며칠이 지났습니다.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똑딱똑딱. 시간만 흘러갔습니다. 현태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 초췌한 모습, 떨리는 손이 떠올랐습니다. 정말 아픈 걸까? 동정을 얻기 위한 거짓말은 아닐까? 수만 가지 생각이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17년 전에 이미 남이 됐고 더 이상 내 남편이 아니잖아.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눈을 감았습니다. 억지로 눈을 감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오전 10시쯤이었습니다. 문구점에 출근해서 매장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사장님, 택배요. 미나 씨가 꽤 큰 박스를 들고 왔습니다. 무거워 보였습니다. 이거 사장님 앞으로 왔는데 뭐 주문하셨어요? 아니, 주문한 거 없는데. 박스를 받아들었습니다. 생각보다 묵직했습니다. 보낸 사람 나는 비어 있었습니다. 수신인 박수연 그리고 문구점 주소만 적혀 있었습니다. 박스를 3층 사무실로 가져갔습니다. 조심스럽게 열었습니다. 안에 편지 봉투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수십 통의 편지였습니다. 200통은 넘을 것 같았습니다. 모두 현태의 필체였습니다. 17년 전 익숙한 그 글씨체였습니다. 조심스럽게 편지를 하나 꺼내 읽기 시작했습니다. 봉투를 뜯는 손이 떨렸습니다. 수연아, 준호야. 2008년 3월 15일. 부산고시원에서 혼자 내 사진을 보고 있어. 교복 입은 모습 정말 보고 싶어. 아빠가 너무너무 보고 싶어. 안아주고 싶어. 사랑해. 손이 더 떨렸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다음 편지를 꺼냈습니다. 봉투가 낡았습니다. 누렇게 변색됐습니다. 수연아. 2009년 6월 10일. 오늘 당신 생일이야.
38살 생일 축하해. 내가 옆에 없어서 정말 미안해. 당신한테 케이크도 사주고 싶었는데, 미역국도 끓여주고 싶었는데, 미안해. 고시원에서 혼자 당신 이름을 부르며 생일 축하 노래를 불렀어. 사랑해. 정말 사랑해. 준호야. 2010년 10월 15일. 내 8번째 생일. 초등학교 2학년이구나. 아빠는 대구 공사장에서 일하고 있어. 힘들지만 견딜 수 있어. 너를 생각하면 견딜 수 있어. 생일 축하해. 건강하게 자라줘. 사랑해. 2011년 5월 5일. 수연아. 우리 결혼 기념일. 10주년. 기억나? 우리 결혼식? 행복했지? 나도 행복했어. 그때가 내 인생 최고였어. 다시 돌아가고 싶어. 당신과 준호랑 함께였던 그때로. 미안해. 정말 미안해. 편지를 계속 읽었습니다. 한 통, 두 통, 세 통.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200통이 넘는 편지였습니다. 박스 안에는 편지 외에도 반송된 우편안이 있었습니다. 100장이 넘었습니다. 모두 주소 불명으로 돌아온 것들이었습니다. 병원 진단서도 있었습니다. 세브란스 병원 소화기내과, 간세포암, 사기, 다발성 전이, 폐, 뼈, 림프절, 뇌전이, 수술 불가능, 항암 치료 의미 없음, 여명 3개월, 편지 마지막 장에 쓰여 있었습니다. 2024년 4월 1일, 수연아, 병원에서 시한부 선고를 받았어. 3개월이래. 더 숨어 살 이유가 없어졌어. 어차피 죽을 거면 너희를 보고 싶어. 준호를 보고 싶어. 17년 만에 용기를 내려고 해. 거절당할 거 알아. 욕먹을 거 알아. 하지만 한 번만 보고 싶어. 마지막으로. 그리고 미안하다고 말하고 싶어.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어. 용서해줘. 저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편지들을 안고 울었습니다. 17년 동안 이 사람도 고통받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가게에 나가서도 멍하니 앉아만 있었습니다. 손님이 와도 제대로 응대하지 못했습니다. 미나 씨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봤습니다. 집에 가면 편지를 읽었습니다. 200통의 편지를 모두 읽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현태의 고통이 느껴졌습니다. 현태의 그리움이 느껴졌고 후회가 느껴졌습니다. 결국 준호에게 말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숨길 수 없었습니다. 언젠가는 알아야 했으니까요. 그날 저녁 준호가 학교에서 돌아왔습니다. 저는 준호를 불러앉히며 할 이야기가 있다고 했습니다. 저는 아빠가 돌아왔다고 말했습니다. 준호의 얼굴이 굳어지며 눈빛이 차가워졌습니다. 준호가 그 사람이 왜 17년 만에 왜 돌아왔냐고 물었습니다. 나는 아빠가 많이 아프다고 시한부로 3개월 남았다고 말했습니다.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편지들이 든 박스를 가져와 준호에게 읽어보라고 건네며 아빠가 17년 동안 쓴 편지라고 말했습니다. 준호는 손을 뻗었다가 거두고 다시 뻗으며 망설이다가 읽어도 되냐고 괜찮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읽어보라고 하며 준호가 결정해야 할 것 같다고 엄마가 결정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준호는 1시간, 2시간, 밤새 편지를 읽었습니다. 저는 준호가 우는 동안 곁에 있었고 온몸이 떨릴 때마다 꼭 안아줬습니다. 준호가 눈물을 흘리며 아빠를 만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정말 괜찮은지 후회하지 않을지 물었습니다. 준호는 아빠 얼굴이 보고 싶다고 기억이 거의 안 난다고 대답했습니다. 어릴 때 기억만 조금 그것도 흐릿하게 난다고 아빠가 책 읽어주던 것이나 공원에서 놀던 것
그런 것들만 남아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아빠에게 연락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한강공원이었습니다. 준호가 고른 장소였습니다. 여기서 만나. 엄마, 여기 좋아. 하늘도 보이고 강도 보이고 아름다운 곳이야. 5월의 화창한 오후였습니다. 벚꽃은 이미 지고 실록이 우거진 때였습니다. 푸른 잔디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강물은 반짝였고 햇살이 따스했습니다. 멀리서 현태가 걸어왔습니다. 천천히요. 지팡이를 짚고요. 힘겹게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었습니다. 준호가 먼저 달려갔습니다. 제가 말릴 틈도 없이 달려갔습니다. 현태에게 안겼습니다. 현태는 준호를 안았습니다. 17년 만에 안았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안았습니다. 목 놓아 울었습니다. 부자는 오래도록 울었습니다. 저는 멀리서 그 모습을 봤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화가 났는지 슬픈지 용서가 된 건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감정이 복잡했습니다. 17년의 세월이 복잡했습니다. 우리는 벤치에 앉았습니다. 세 사람이 나란히 앉았습니다. 한참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강물을 봤습니다. 아빠, 그동안 뭐 했어? 어떻게 살았어? 준호가 물었습니다. 조심스럽게요. 현태는 17년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도망다니며 지방을 떠돌고 일용직으로 살아온 이야기를요. 고시원에서 혼자 울었던 일들, 우리를 그리워한 이야기까지. 준호는 현태의 손을 잡았습니다. 뼈만 남은 손을요. 꼭 잡았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2시간을 함께 보냈습니다. 17년 만의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 시간이었습니다. 헤어지기 직전이었습니다. 현태가 낡은 가방에서 통장 하나를 꺼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통장을 열어봤습니다. 4,200만 원이 적혀 있었습니다. 사채 6천만 원 다 갚고 나서 2017년부터 7년 동안 매달 50만 원씩 모았어. 그게 4,200만 원이야. 원래는 더 모으고 싶었는데 시간이 없네. 눈물이 났습니다. 17년 동안 이 사람도 우리를 생각했구나. 우리를 위해 돈을 모았구나. 못 받아. 이건 당신 돈이야. 당신이 힘들게 번 돈이야. 병원비로 써 치료해야 하잖아. 소용없어. 의사가 그랬어. 이미 늦었대. 돈이 있어도 못 고친대. 차라리 너희한테 쓸모있게. 현태는 제 손에 통장을 쥐어줬습니다. 꼭 쥐어줬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17년 동안 이 사람도 고통받았습니다. 혼자 힘들어했고 우리를 그리워했습니다. 현태는 3개월 후 세상을 떠났습니다. 마지막 한 달은 병원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저와 준호가 매일 병문안을 갔습니다. 손을 잡아주며 책을 읽어줬습니다. 윤동주의 시집, 현태가 좋아하던 시를요.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 마지막 날 밤이었습니다. 현태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힘없는 손이었습니다. 현태는 그렇게 눈을 감았고 고통이 사라진 편안한 모습이었습니다. 장례식은 조촐하게 치렀고 조문객도 많지 않았습니다. 현태의 형제들과 제 부모님이 오셨는데 그게 전부였습니다. 화장을 한 후 유골함에 담았고 준호가 품에 안았습니다. 현태가 떠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준호는 가족 상담을 전공하고 싶다며 심리학 박사과정을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불완전했습니다. 너무나 아팠고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사랑은 있었습니다. 비록 불완전하고 서투른 사랑이었지만요. 그래도 사랑이었다고. 17년이라는 시간과 200통의 편지, 그리고 현태의 마지막 눈물이 증명했습니다. 용서했냐고요? 글쎄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완전히 용서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가끔 화가 나고 가끔 슬프고 가끔 그립습니다. 하지만 이해는 합니다. 현태도 아프고 힘들었다는 것을요. 그리고 준호가 행복하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저는 오늘도 가게 문을 엽니다. 따스한 글씨 간판 아래에서요. 아이들이 웃으며 들어옵니다. 이 일상이 좋습니다. 평범한 일상이요. 17년 동안 꿈꿨던 평범함이요. 가족이란 무엇일까요? 그리고 용서란 무엇일까요? 정답은 없는 것 같습니다. 각자의 답이 있을 뿐입니다.